작년에 실전 배치된 숫자를 보게 되면 그중에 12,000대 이상은 중국에 있고, 자 그런데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로 따지면 쿠팡에 해당하는 징둥몰에서 팔고 있습니다. 아, 배송으로요? 중국에서 지금 제일 저렴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얼마일까요? 200만 원.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종 형태는 그냥 인간의 대체품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까 방금 취재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로봇 공장이나 로봇 회사를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10곳 정도는 네. 직접 간 것 같아요. 좀 인상 깊었던 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 좀 인상 깊었던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지봇이라는 회사는요,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한 번 가고 올해 초에도 한 번 더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이 회사의 이 발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저한테 두 번째 가니까 손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에지봇의 상당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리는 로봇은 다 집게손입니다. 당연히 집게손이 더 유리하죠. 지금 현재 로봇의 상황으로는. 그런데 집게손이 아니라 5개의 손가락을 가진 손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고,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바로 사실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고, 이게 또 하나의 주요 경쟁 무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딱 눈에 보였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대 공장을 또 들어가 봤어요. 사진도 찍지 말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진짜로 막 몇백 대의 로봇이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들을 사람들이 리모트 컨트롤러 같은 걸 가지고 들고서 이 고글 같은 걸 쓰고서 하나하나의 동작을 입력하는 형태로 로봇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실 데이터를 계속 축적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옛날에 AI 시대 라벨링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런 약간 방식이 중국 안에서는 나름대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데이터 멀쩡히 다 있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데이터 한 땀 한 땀 넣어가지고 그거 남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노선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으면요,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돼요. 빨리 정리가 되면 여기서 누가 챔피언인지가 잘 보입니다. 그때 그런 기업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조금 윤곽이 나오는 거고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네. 어쩐 이런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굴기가 좀 연출된 것 같다. 그냥 뭐 이 코딩 입력된 코딩 값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쇼죠. 중국은 원래 쇼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전기차 산업에서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쇼케이스로 써가지고 전기차 산업을 부흥시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뭐 춘제 갈라쇼라든지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의 특정 역량을 과장되게 부풀리는 수준의 쇼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을 깨우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방식이고요. 시장이 깨어나면은 기업들은 실험할 공간이 생깁니다. 랩에 갇혀 있는 기업하고 14억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중국이 그런 방식으로 화웨이 훅몽 OS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킨 전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견디는 소비자들이 이런 국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생겨납니다. 그런 애국 소비에 가까운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더 집요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키울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춘절에 TV에 나와서 네. 막 쿵푸하고 치권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에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우선 중국의 모든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목표는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건 미국이겠죠. 미국이 어떤 기술을 향해서 나아간다, 어떤 거를 핵심 역량으로 확보한다, 전략 기술이 된다 했을 때는 중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월 정도의 기술 격차 이상을 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걸 중국이 대부분 많이 중요하게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더 열심히 하니까 더 관심을 갖고 중국 안에서도 규제가 많이 풀어지고 관련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휴머노이드 안에서도 비슷한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좀 당연하게 진행된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이 AI가 성숙을 했을 때, 뇌가 성숙을 했을 때 몸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고전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프랑켄슈타인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는 완벽한데 몸이 불완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 스타일의 몸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확한 기술 트렌드라는 점에서도 중국은 미중 경쟁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드론, 전기차, 배터리 이런 영역에서 그렇게 했더니 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국가적으로 원래 중국이요 숨기는 거 없이 그 다음 방향을 잘 보여줘요. 제가 그 중국의 기술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요소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뀌지 않는 목표, 그리고 그걸 우회하는 변칙적인 길, 세 번째가 인재, 규제인데 바뀌지 않는 목표.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가 어떤 목표를 정하면 잘 안 바꾸는데 안 바꾸는 거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모든 자원과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선명해야 될까요? 안 선명해야 될까요? 선명해요. 엄청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책 스터디를 모두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기업이든 간에 그 지방 정부 관료들 간에 다들 그걸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다음에 뭘 가고 있을까요? 지난 3월에 중국의 향후 5년 계획이 공표된 걸 보게 되면은 중국이 신흥 산업이랑 굳이 미래 산업을 또 구분시켜 놨어요. 신흥 산업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빠르게 되고 있는 곳들. 근데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목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피지컬 AI가 있습니다. 휴머노이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에 BCI 인간과 뇌 인터페이스. 중국에서 근데 이 BCI 개념 휴머노이드랑 연결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세계가 원하는 휴머노이드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누군가 중국에서 얘기했을 때 꽤 많이 언급하는 게 휴머노이드로부터 최종 단계는 인간 뇌와 연결된 거 이런 식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보통 미래 에너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그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그리고 6G 통신 이 정도 5개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모두가 아는 거예요. 된다. 되는 거는 다 하는 거죠. 이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미래는 먼저 시도하고 수정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 네.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제 책에 쓴 말이고 그러니까 책에서 제가 그렇게 딥시크 말씀하셨는데 딥쇼크를 지난해 2월에 내고 나서 네. 사실 그 책 덕분에 이제 많은 강연도 하고 그냥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는 하나는 중국의 인재랑 하나는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 전략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계속 일관되게 생각하는 거는 중국은 불완전한 것에 대한 포용력이 은근히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요 중국의 기술 산업을 빠르게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리스크 자본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인재들의 최대치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실패를 용납하고 어쨌든 간에 불완전하더라도 빨리빨리 공개해서 사용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통 4가지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규모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엄청 훌륭한 제조 능력. 그 다음에 뭐 사실 중국이 제조 부가가치에서 한 30% 차지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리스크 자본, 그 다음에 인재, 연구 역량 이 4가지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정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먼저 던져보고 고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 실패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네. 저는 근데 그 TV로 이제 춘절이나 이럴 때 네. 로봇 쇼가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고 이랬는데 좀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좀 반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네. 우리의 노동력을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중국의 사람들이 좀 휴머노이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대한 반감 같은 거는 없나요? 저는 우선 중국에서 이 모든 첨단 기술은 단순히 어떤 경제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중국의 미중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뭐 모든 면에서 뭐 이렇게 그 경제뿐만 아니라 그 기술 주도권, 그다음에 뭐 군사력, 뭐 이 모든 것들에서 제일 핵심이다라고 국가가 잘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첨단 기술을 우리가 빨리빨리 확보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죽는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있고요. 그러면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에서 벌써 위안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서는 어쨌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계속해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AI가 대체하는 거, 로봇이 대체하는 거 너무나 뚜렷하고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택시 기사에 대한 위협이 생겼고 우한 같은 데서는 3%만 대체했다고 하는데도 택시 기사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한에 취재를 갔다가 인력 시장에 아침에 나갔더니 택시 기사분들이 안전모 쓰신 분들 사이에서 아침 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4시 반쯤이었는데 제가 왜 여기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저한테 한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생활비 줄이고 있다고. 왜냐 자율주행 택시가 나타났고 걔네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더 저렴한데 언젠가 날 대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럼 아저씨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 정부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러는 거 아닐까요? 시골에 가서 아, 농사 지으면 된다. 다 이렇게 말해요. 농사 지으면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다들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미중 경쟁에서는 이런 걸 내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중국에서 얼마 전에 4월쯤에 항저우의 그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AI 기업에서 한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 AI 모델의 어떤 뭐 기능이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일종의 엔지니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AI 도구를 이용해 보니까 사람이 별로 필요 없고 이 사람 돈 너무 많이 받아간다 해가지고 임금을 아주 거의 한 절반에 가깝게 이제 삭감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직원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똑같이 하고 내 역량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를 이렇게까지 몸값을 깎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강제로 퇴사를 하게 됐어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걸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결과적으로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똑같이 자동화 시대로 넘어왔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로봇들이 공장을 해서 인력을 대체했죠. 이미 지금 다 자동화 공장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광범위한 수준이 달라서 지금은 속도, 범위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도 이거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를 계속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업에서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쉽게 해고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독이거나 어떤 체제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큰 흐름은 불변하니까요. 결국에는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똑같이 그렇게 되듯이 중국에서도 희생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굳이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네. 제가 원래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혼자 말 시켜도 1시간씩 하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중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실업률이 엄청 높잖아요. 실업률 통계를 제대로 잡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얘네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먹고 살 수 있냐면 대부분 외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양쪽 다 있죠. 그리고 조부모가 이제 두 분씩 있습니다. 그럼 6명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윗세대들은 중국이 빠르게 그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재산 축적이 잘 됐거나 어쨌든 무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자녀 하나 먹여 살릴 힘은 충분히 있죠. 6명이 하나 먹여 살린다고 하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박탈감이 좀 덜해요. 중국인들이. 왜냐하면 칸막이가 있는 나라라 그렇습니다. 중국인들 중에서 해외를 나가본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가 나가봤을 거 보십니까? 그럼 여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게요. 여권 있는 사람 몇 명, 몇 프로?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있을 그냥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래도 한 50%는 있지 않을까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저도 이거 정확한 숫자를 최근 걸 안 찾아봤는데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 30%밖에 되지 않는 해외 나가는 사람들. 그럼 나머지는 해외 안 나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단절돼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산다라는 건요,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농민공이라는 표현이 있는 농민공이 2억 명, 3억 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와도요 여기에서 호구라고 해서 여기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복지도 없어요. 그럼 이건 외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자기가 살아야 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교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다 작용해가지고 중국 안에서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어떤 그 부작용들이 존재함에도 극복을 좀 하고 감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 내부에서만 보면 네. 이제 뭐 노동력이 대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신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중국 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되고 이제 뒤처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이렇게 휴머노이드 산업이 집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점차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중 경쟁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 왜냐? 당연히 미국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제재를 특히나 2023년 이후로 반도체 관련 제재가 너무 촘촘하고 중국 첨단 기술 관련된 제재가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기사를 다 쓰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진 제재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이 팔 수 없는 권역이 엄청 넓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침 팔 수 없는 권역이 되게 돈이 많은 권역이에요. 그걸 우리나라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런데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첨단 기술 체인을 거의 동시에 똑같이 평행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가지고 있죠.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자동차 너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어쨌든 이익을 얻고 있고 그런 특히나 요즘 반도체 그러니까 AI 어떤 사이클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파티를 할 때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춰진 게 맞는가? 그리고 이 롱게임으로 생각해서 길게 봤을 때 이런 구도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파괴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금 세부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지금부터 엄청 세세하게 잘 이해하고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잡아서 우리가 그쪽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틀라스도 보면서 흐뭇해요. 왜 흐뭇하냐면 결국에는 우리 아틀라스는 중국이 가고 있는 저 하늘 걷는 저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벗어나서 힘세고 당장 제조업에 투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 실수요가 있는 저런 친구들 어디 가겠습니까? 현대중공업에 사주겠죠. 조선소에 들어가겠죠. 어디 들어가겠죠. 순찰하겠죠. 그럴 때 잘 쓸 수 있잖아요. 그 비싸든 어떻든 간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특정 영역에서 특화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그것이 또 첨단 기술 산업 안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게 한다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만에서도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히든 챔피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TSMC도 따지고 보면 히든 챔피언 같은 전략 속에서 나오는 기업의 하나일 수 있죠. 거의 전 대만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틈새 시장을 잘 노려가지고 키운 회사가 TSMC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과 이런 기술 트렌드를 자꾸 비교하고 무엇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확실한 장기를 가진 첨단 기술 산업의 특정 부분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런 게 결국 우리의 힘이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한국이 지금까지 힘들게 이런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장에서 하나하나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현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식 이렇게 막 코스피 8천 이렇게 너무너무 막 치솟고 있는데 이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의 코스피가 주목을 받을 때에 이 물량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이나 기업이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보면 우리의 한계랑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좀 선명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때이기도 하다 얘기도 좀 드려봅니다.